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동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기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이 동기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주파수와 이 자극의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속도, 회전 속도가 있습니다. 그 회전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동기 속도라고 하는데, 이 동기 속도 ns로 일정하게 회전하는 이러한 회전기기를 우리가 이제 동기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기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동기 발전기고요. 하나는 동기 전동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기 발전기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이제 교류 발전기다라고 합니다. 교류 발전기. 즉, 우리가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발전기는 이 동기 발전기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기 발전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직류기에서 전기자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계자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기자는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계자는 뭐를? 자속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E는 K 파이 N에 의해서 이 동기기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한다. 그죠? NS라고 하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계자에서 이 자속을 공급하여 이 전기자에서 유기 기전력이 발생을 하더라 이거죠. 자, 직류기에서는 뭐가 회전을 했습니까? 전기자가 회전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동기기에서는 회전 계자형을 사용합니다. 즉, 이 동기기는 뭐가 회전한다? 계자가 회전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전기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것을 A라고 하면 이것을 A-. 자, 여기서 120도 차이만큼 여기가 B라고 하면 그 반대쪽은 B-. 그 다음에 자, 다시 120도만큼 여기가 C라고 하면 여기는 C-다라고 하는 전기자를 이렇게 배치를 해 놓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자, A-, B-, C-를 묶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선이 어차피 나오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 제가 N상이다라고 보죠. N상이다라고 보고, 자, A에서 나온 것을 여기를 A상. 자, B에서 나온 것을 요거를 B상. 그 다음에 C에서 나온 것을 여기를 C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전기자는 구성이 무슨 결선이 되느냐? Y 결선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자, 코일 A, B, C 이러한 Y 결선으로 결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자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기자를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전기자는 이제 고정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정자. 자, 그러면서 계자를 자, 이 안에 계자를 이렇게 넣습니다. 자, 계자. 하나는 N극, 하나는 S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그죠? 코일을 감아서 전기를 가해주면, 그죠? DC를 가해주면 위에는 N극, 위에는 아래는 S극이 되면서
이 계좌를 뭐 한다? 계좌를 회전시켜 주더라 이겁니다. 얼마의 속도로? 요 동기 속도 ns의 속도로 회전을 시켜 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속은 n극에서 나오고요. 그죠? 힘은 왼쪽이 되겠죠. 그죠? 그럼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에 전류가 생기겠죠. 그쵸? 이렇게 생긴다. 그럼 반대쪽은 당연히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해보시면 자속은 들어가는 방향, 힘은 오른쪽, 전류는 당연히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왜? 회전은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이 N극, S극, 이 계좌가 한 바퀴를 돌면, 자, 어떠한 파형이 나오느냐? 자, 이러한 사인파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사인파가 한 개가 나오더라 이거죠. 빨간색으로 그릴까요? A. 자, 이것이 한 바퀴를 돌면 이러한 사인파가 하나가 나오더라. 자, 그러면 요 B상은 얘와 지금 120도의 위상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20도 느린 이러한 파형이 나오더라. B상. 여기는 A상. 자, 그 다음에 C는 A보다 120도가 빠른 자, 이러한 파형이 그쵸? 맞네요. 이러한 파형이 나오더라. 자, 이러한 삼상 교류가 발생이 되더라. 자, 이때 A상과 N상 간의 요 전압을 우리는 이제 상전압이다. 그죠? 상전압. VP라고 써볼까요? VP,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전압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A상과 B상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을 우리는 선간전압이라고 하죠. 그럼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이만큼은 우리가 이제 선간전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아시다시피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위상은 30도가 앞선다. 이 내용은 이제 배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바퀴를 돌면 이러한 파형이 하나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A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A상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1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한 바퀴를 돌면 사이클이 하나가 나온다.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F는 얘가 한 번 회전하면 하나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1이면 요거랑 같다. 근데 극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입니다. 2분의 P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극수가 4개가 되면 얘가 한 바퀴를 회전할 때 주파수는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F는 2분의 P의 NS가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NS에 관한 식으로 쓰면 NS는 P분의 EF가 될 것이고 단위가 NS는 단위가 RPS입니다. 초당 회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분당 회전수로 하면 6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NS는 P분의 120F. 그쵸? F 다, 자, 단위는 RPM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NS, P분의
120F. 이것을 우리는 동기속도다라고 합니다. 자, 이 동기속도, 즉 동기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떠한 일정한 주파수와 극수에서 일정하게 회전하는 NS라고 하는 동기속도로 일정하게 회전하는 기기를 우리가 동기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 동기속도와 관련된 문제가 잘 출제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 보시게 되면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정자, 어떤 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바로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자. 회전자, 뭐가 회전한다고 했습니까? 계자가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전기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기 기전력을 뭐한다? 발생하는 것이고, 자, 계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속을 생성하는 거죠. 자속을 생산한다. 자, 당연히 전기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전기자 철심과 뭐로? 전기자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히 전기자 철심이 철이기 때문에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철손이라는 게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셨다시피 자, 철손은 뭐가 있나요? 히스테리시스손. 그 다음에 와류 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규소광판을 사용하고, 얘도 와류선을 감소하기 위해서 뭘 한다? 성층을 한다. 그쵸? 성층을 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전기자 권선을 보시게 되면 이 전기자 권선은 무슨 결선한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Y 결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Y 결선을 하느냐? 그 이유는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압은 상당히 높은 전압입니다. 전압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전압이 높은 것에 유리한 게 뭐예요? 당연히 Y결선이겠죠. 따라서 자, Y결선으로 하면 상전압이 루트 3배만큼 자금으로, 그죠? 절연 또는 코로나에 어떻다? 유리하다. 그죠? 상전압으로 하게 되면 상전압은, 즉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실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전압, 선간 전압보다 루트 3배만큼 작게 되므로 절연 레벨을 경감시킬 수 있고 코로나 방지에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자, 델타는 3고조파가 델타 결선 내에 순환을 합니다. 하지만 Y결선은 3고조파를 바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안에서는, 발전기 내에서는 3고조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3고조파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없다라고 하는 건 발전기 내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3고조파가 없으므로, 즉, 순환전류가 없다.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이 순환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는 당연히 코일에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러한
문제점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다. 자, 이 중성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중성점 접지를 하게 되면 이상전압으로부터 이상전압 내습시 그죠? 이상전압 내습시 뭐예요? 중성선이나 접지선을 통해 뭐예요? 대지로 방전할 수 있겠다. 그죠? 이상전압에 대한 대책이 있다. 그죠? 이러한 내용을 보다 전기자 권선에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동기 발전기는 Y결선이다. 이 Y결선이기 때문에 고전압에 유리하고 3고조파에 의한 순환전류가 없다.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가능하므로 이상전압에 대한 유리하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자, 계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자, 회전자. 이 계자에 대해서 보자 이거죠. 자, 계자는 자속을 공급합니다. 자속을 공급한다. 자, 이 자속을 공급하는데, 자, 직류기에서는 전기자를 회전시켰고, 이 동기기에서는 뭐를? 계자를 회전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자를 회전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봤을 때 하나는 기계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전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계자를 회전하는 게 더 유리하더라 이거죠. 동기기에서. 동기기 뭡니까? 교류 발전기입니다. 자, 기계적인 측면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자, 고정자와 계자를 구분해 보면 이 고정자, 즉 전기자를 주 이루는 건 뭡니까? 코일입니다. 코일. 즉 고정자, 전기자가 주 성분은 뭐다? 코일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계자의 주 성분은, 자, 당연히 얘도 뭐가 있겠습니까? 계자 철심이라는 게 있고 계자 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죠, 그죠? 근데 이 계자를 이루고 있는 주는 뭐냐? 바로 철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철의 분포가 높아. 튼튼하다 이거죠. 자, 여기서 철의 분포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기자는 권선이 많고 계자는 이 철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튼튼하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자, 전기자 같은 경우에는 몇 가닥입니까? 얘는 Y결선하게 되려면 최소한 4가닥이죠. 그죠? A상, B상, C상, N상. 뭐 N상 없다라고 해도 최소한 몇 가닥입니까? 3가닥입니다. 자, 이 계자는 몇 가닥입니까? 직류를 쓰기 때문에 무조건 2가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회전을 하려면 전선이 꼬이게 되겠죠. 이 전선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슬립링이라는 겁니다. 슬립링. 자, 그럼 우리가 이 슬립링이라고 하는 거를 몰라도, 자, 계자는 전선이 2가닥이고 전기자는 전선이 3가닥입니다. 당연히 2가닥을 꼬이지 않게 하는 것이 3가닥을 꼬이지 않게 하는 것보다 더 쉽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뭡니까? 구조적으로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기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계자가 더 튼튼하고 구조가 간단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기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적인 측면. 자, 이 전기자는 교류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자, 이 계좌는 약 한 250V의 직류 전원이고, 전기자 같은 경우에는 25kV, 예를 들어 25kV의 또는 뭐 11kV의 교류란 말입니다. 어떤 게 전압이 높습니까? 전기자가 더 전압이 높고 얘는 전압이 낮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전압이 낮은 것을 회전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압을 회전하는 것이 위험성이 적다. 위험성이 적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자, 전압이 높고 전압이 낮습니다. 절연해야 되겠죠. 그죠? 절연에 유리하다. 전압이 낮으니까 절연에 어떻다? 유리하다. 계좌를 회전하는 것이, 즉 전기자가 회전하면 이 전기자를 절연하는 게 어렵다 이겁니다.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으면 절연하는 게 유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이거를 좀 풀었으면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절연에 유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기기는 뭐다? 회전 계좌형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계좌의 모양에 따라서 계좌의 모양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하나는 돌극형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비돌극형. 이 비돌극형은 원 모양이다라고 해서 얘는 원통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얘는 원통형이 아니니까 비원통형 이렇게 얘기하겠나요? 그죠? 똑같은 말이죠. 자, 보게 되면 돌극형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기자가 이렇게 있겠죠. 자, 요런 모양. 버섯 모양. 요런 것이 이제, 돌극형. 다른 말로 이제 철극형. 예, 철극형. 이라고 하고요. 비돌극형은 원통형이라고 해서 전기자가 이렇게 있으면 계좌가 이렇게 있습니다. N극, S극. 얘도 N극, S극. 자, 그럼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극형과 비돌극형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N극과 S극이 분리가 확실합니다. 얘는 N극과 S극의 분리가 약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돌극형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극수가 많다. 극수가 많다. 자, 비돌극형은 극수가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동기속도 NS는 분명히 P분의 120F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주파수라고 하는 거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정해야 되겠다. 그죠? 우리나라 얼마로? 60Hz로 일정합니다. 자, 이것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자, 돌극형 극수가 많다라고 하면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도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작아도 된다. 그래서 이 돌극형은 저속도에 사용이 된다 이거죠. 저속도. 저속도는 바로 수차 발전기에 사용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 비돌극형 같은 경우에는
극수가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극수가 작으면 회전수는 증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비돌극형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 발전기에 사용된다. 즉 터빈 발전기에 사용합니다. 터빈 발전기. 자, 세 번째. 자, 계좌와 전기자 간의 요 공간을 뭐라고 합니까? 공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돌극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공극이 불균형이하다. 그죠? 공극이 어떻다? 불균형하다. 이 반면에 비돌극형은 공극이 일정하다. 그쵸?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 여기에는 리액턴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XT, XQ. XQ. 자, 공극이, 이 비돌극형 같은 경우에는 공극이 일정하기 때문에 리액턴스가 동일하겠지만, 이 돌극형 같은 경우에는, 자, N극 S과 수직인 직축 리액턴스가 직축 리액턴스 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횡축 리액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직축 리액턴스, 횡축 리액턴스. 그때 XD라고 하는 것이 XQ라고 하는 것보다 큽니다. 이것도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양에 따른 계좌 모양에 따른 계좌 철심 모양에 따라 우리가 돌극형이 있고 비돌극형 원통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 계좌 철심이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습니까? 이 계좌에 자속을 만들어주는, 즉 이 계좌 권선에 전원을 만들어주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여작이라고 합니다. 전원을 만들어주는 전원인 여작이. 이 여작기에는 직류 여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정류기 여작법, 그 다음에 브러쉬가 없는 여작기, 브러쉬 리스 여작기, 이러한 종류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기, 교류 발전기에서는 냉각을, 냉각장치, 냉각장치를 뭘 사용하냐면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수소 냉각 방식의 장단점을 한번 보자 이거죠. 장점. 장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을 하겠죠. 자, 교재에 있는 걸 잘 보시면 비중이 공기 7%이므로 풍선이 약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한다. 비중, 무게가 가벼움으로. 자,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어떠한 물체가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 요 주변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 그럼 당연히 공기와의 마찰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 마찰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실이 됩니다. 즉,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풍손이다라고 합니다. 풍손. 공기와의 마찰력에 의해 생기는 손실.
그걸 이제 풍손이라고 하는데,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즉, 여기에 이제 공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수소가 있는 거예요, 수소가. 그러니까 수소는 공기에 비해서 마찰력이 더 줄어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공기로 냉각하는 것보다 수소로 냉각하는 게 풍손이 어쩌다 작더라 이거죠. 그래서 풍손이 적다. 풍손이 공기에 비해 적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열 전도율이 좋다. 당연히 냉각 장치면 열 전도율이 좋아야 되겠죠. 열 전도율이 좋다. 뭐에 비해? 공기에 비해서 열 전도율이 좋다라는 얘기고, 이때 열 전도율 즉 냉각 효과가 공기에 비해 좋기 때문에 출력이 약 25%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자, 손실도 적어지고 열 전도율이 좋고 당연히 출력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와 만나면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밀폐 구조입니다. 밀폐 구조이므로 소음이 없다, 그죠? 소음이 적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자, 밀폐 구조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자, 수소는 공기와 만나면 폭발하기 때문에 방폭 설비를 해야 되고요. 자, 이 방폭 설비, 그 다음에 밀폐 구조를 하기 때문에, 고가이다. 설비비가, 고가이다.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단점보다는, 그죠? 단점보다는 당연히 장점에서 다음 중 수소 냉각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소 냉각 방식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 더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선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의 권선법. 이 계산하는 문제로 좀 나옵니다, 이거. 자, 권선법. 자, 동기발전기 권선법. 보도록 하죠. 자, 동기발전기 권선법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중권, 그 다음에 분포권 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전절권, 그 다음에 단절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집중권과 분포권은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고, 전절권과 단절권도 당연히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은, 자, 동기발전기에서는 이 분포권과 이 단절권을 사용합니다. 집중권과 전절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합니다. 이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조건 뭐냐? 고조파 제거를 하여 파형을 개선한다. 즉, 이 고조파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 정연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이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한 이유는 뭐다?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이다. 그러면 집중권, 분포권, 전절권, 단절권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 자, 그럼 전기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를 그려보면, 자, 이 슬롯이라는 게 있죠, 슬롯. 슬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롯은 이제 홈이 되겠는데, 홈. 자, 여기에는 여러 개의 홈이 있습니다.
자, A상, B상, 그렇죠? C상. 자, 이렇게 볼게요. A상, B상, C상,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슬롯이 있으면 집중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 슬롯에, 자, 예를 들어 3개의 극당 3개의 코일이 있다라고 하면 다 모두 여기에 이렇게 다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얘도 하나, 둘, 셋. 얘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것은 요게 하나 이제 묶음입니다. 요렇게 집어넣고, 요렇게 집어넣고, 요렇게 집어넣고, 요렇게 집어넣고, 요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슬롯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슬롯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고요. 똑같이 슬롯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코일을 하나, 둘, 셋, 이 슬롯에 나눠서 넣는 이러한 방법은 이제 분포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세 개를 한 곳에 다 몰아서 넣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코일을 하나의 슬롯에 모아놓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집중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기 발전기에서는 이 건선법을 할 때 집중권을 사용하지 않고 분포권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분포권을 사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포권을 사용을 했을 때, 자, 분포권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고조파를 제거하여 파형 개선할 수 있다. 집중권을 쓰게 되면. 자, 두 번째로는 딱 보셔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 개가 이렇게 한 구멍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열 발산이 어렵겠죠. 그죠? 근데 얘를 나눠 놓게 되면 뭐예요? 열 발산이 좋다. 열 발산이 좋다. 열 발산이 좋다.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기기 또는 자기약 또는 회로 이론에서 배운 것 중에 인덕턴스 L은 공식이 뭡니까? 인덕턴스 L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L분의 뮤 SN 제곱입니다. 그렇죠? L은 뭐다? 코일의 감기횟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코일이 얘는 3개 했으니까 3의 제곱이면 얘는 9고요. 얘는 1의 제곱 1, 1의 제곱 1, 1의 제곱 1, 얘는 3이 됩니다. 자, 얘보다 L 값이 작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누설 리액턴스가 작아진다 이겁니다. 누설 리액턴스가 적다. 자, 근데 대신에 이 분포권 개수는 집중권 개수에 비해 유도 기전력이 작습니다. 유도 기전력이 작다. 자, 그러면 이 유도 기전력이 얼마만큼 작은지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분포권 개수입니다. 자, 분포권 개수. 자, 보도록 하죠. 분포권 개수는 얼마가 돼요? 먼저 용어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자, 요 Q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Q는 매, 극, 매, 상, 슬로스라고 합니다. 매극, 매상, 슬로스. 매극, 매상, 슬로스. 자,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만약에 슬롯이 18개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롯이라고 하는 건 코일의 수가 아니라 홈이겠습니다. 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반으로 쭉 나눠서 자, 여기는 N극, 계좌가 여기는 S극이라고 보도록 하죠. 자, 극당 슬롯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 극당 슬로스. 자, 그럼 우리가 동기 발전기는 몇 상? 3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럼 그 안에 슬롯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극, 매상 슬로스는 총 슬로스를 극수 곱하기 상수로 나눈 것이 매극, 매상 슬로스 Q다라고 합니다. 극수는 P, 상은 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포권 계수 KD는 그 값이 얼마냐? 이 공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분포권 계수라고 하는 것은 집중권에 비해서 유기전압이 몇 배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공식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죠? 사인 2n분의 파입니다. 여기도 사인 2n분의 파입니다.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사인 2n분의 파이, 사인 2n분의 파이. m이라고 하는 건 상수입니다. 그때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매극, 매상 슬로스 q 여기다가도 매극, 매상 슬로스 q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이게 뭐가 된다? 분포권 계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포권 계수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더라 이겁니다. 분포권 계수만큼 집중권에 비해서 전압이 어떻게 된다? 배가 된다 이런 얘기. 즉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모가 분자보다 작기 때문에 이만큼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것이 뭡니까? 이제 전절권과 단절권입니다. 전절권과 단절권. 자, 전절권과 단절권을 얘기를 해보면, 자, 이 그림에서 그대로, 자, 여기와 여기가 아주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슬롯의 번호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죠? 자, 11번, 12번. 뭐 의미 없는 거지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빨리 먹었네? 10, 11, 12, 13, 14, 14, 15, 16, 17, 18번. 번호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극당 9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서 전선이 여기에서 들어가서 바로 당연히 10번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전절권이다 라고 합니다.
전절권. 자, 그런데 단절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1번에 들어가서 바로 10번이 아닌 그 전에 나온다 이거죠. 예를 들어 8번이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1번에서 들어가서 8번에서 나온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단절권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단절권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단절권을 쓰는 이유는 뭐다? 당연히 고조파 제거를 통한 파형 개선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절권을 쓰면 어떠한 또 특징이 있느냐? 자, 눈에 보더라도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는 것보다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는 것이 전선의 양이 줄어들겠다. 그죠? 동량 감소가 된다. 자, 전선의 양이 감소가 되면 당연히 부피 감소, 그러니까 소형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동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설비비가 감소하더라 이겁니다. 자, 반면 당연히 얘도 이 전절권에 비해서 단절권은 유기기전력이 작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유기기전력이 작아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단절권 계수가 되겠죠. 단절권 계수. 자, 단절권 계수 KP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입니다. 자, 보면 여기에 N극이 있습니다. N극. 여기는 S극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여기에서 들어가서 N극에서 들어가서 S극으로 나오면 여기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면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전절권이라고 하죠. 그죠? N극 끝에서 들어가서 S극 끝으로 나오는 게 전절권입니다. 자, N극과 S극은 반대이기 때문에 전기각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기각은 파이입니다. 파이. 자, 단절권은 자, N극에서 들어가서 S극보다 먼저 뭡니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베타 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압은 요것분의 요거만큼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요 베타라고 하는 값, 베타라고 하는 값, 단절권 비율. 베타라고 하는 것은 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것분의 요것이죠. 자, 그러면 N극과 S극 간에 총 슬로스죠. 그죠? 슬로스. 즉, 여기에서 보시면 N극과 S극 간에 슬롯이 몇 개 있습니까?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거리는 극당 슬로스입니다. 극당 슬로스. 자, 그럼 위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단절권 슬로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베타 값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베타는 총 슬롯을 얘는 뭐예요? 극수로 나누면 되죠.
몇 개? 9개. 그쵸?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죠. 몇 개입니까? 한 개 빠진 거잖아요. 2개. 하나, 2개. 여기서 하나, 2개만큼 빼지니까 뭐 7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뭐예요? 번호를 보면 1번에서 들어가서 8번으로 나왔다. 그럼 8 빼기 1 하면 7개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 둘. 그러니까 당연히 9개 중에 하나, 둘 하면 7개인데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겠다. 8-1. 뭡니까? 9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단절권 비율은 극당 슬로스 분의 여기 이제 코일 간격이 됩니다. 이때 단절권 가수 KP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베타 값을 구할 수 있어야지만 단절권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공식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분포권과 단절권일 때 목적이 뭐다? 무조건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이며, 분포권과 단절권의 차이는 뭡니까? 얘는 단절권은 동량 감소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분포권은 누설 리액턴스가 작아지고 열 발산이 좋다라는 걸 여러분 특징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면서, 자, 이 동기기는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분포권이면서 단절권을 쓰기 때문에 전압은 항상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선계수라는 게 있죠. 권선계수. 자, 권선계수 KW는 얼마가 되냐? KD 곱하기 KP가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유도 기전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기전력. 자, 유도 기전력을 보도록 하죠. 자, 유도 기전력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야 됩니까? 당연히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 유도 법칙입니다. 그죠?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 유도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 유도 법칙 2는 마이너스 n dt d 파이입니다. 여기에서 파이라고 하는 값을 파이 m 사인 오메가 t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식을 한번 적어보게 되면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면 자, 유도기전력 2는 마이너스 n dt t 파이 m 사인 오메가 t가 되겠다. 그죠? 자, 결국에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마이너스 n에 오메가 나오겠죠. 오메가 파이 m에, 그쵸? 사인 미분은 뭡니까? 바로 코사인입니다. 그죠? 코사인입니다. 자, 마이너스 코사인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되죠. 그죠? 여러분 회로인을 했던 거죠. 그죠? 자, 오메가 뭐지? 2파이 f죠. 2파이 f n. 그죠? 2파이 f n 파이 m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이제 90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파이 n 파이 m 이건 뭡니까? 이건 최대값이죠.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시료값은 요것을 루트 1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사인 앞에 있는 게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시료값 2는 루트 2분의 2파이 fn 파이 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이를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게 4.44가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한 상당 유도 기전력 E는 4.44 FN 파이 M 볼트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집중권이며 전절권에서 이러한 전압이 나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동기기는 뭘 쓴다라고 했습니까? 분포권이면서 단절권을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E는 4.44 FN 파이 M의 권선 개수 KW가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KW라고 하는 것은 KD 곱하기 KP를 뜻하는 것이고요. 자,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한 상당 전압입니다. 자, 그러면 선간 전압은 Y개선이기 때문에 이것의 몇 배? 루트 3배. 루트 3 곱하기 4.44 FN 파이 M의 KW가 된다. 이것은 뭐가 된다? 바로 선간 전압이 되더라 이겁니다. 선간 전압이 되더라. 자, 유기기전력, 상전압과 선간 전압 이 공식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전기자 반작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기자 반작용은 우리가 직류기에서 얘기했다시피 뭐겠습니까?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직류기에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데 이 직류기와 동기기의 다른 점은 뭐냐? 자, 직류기는 바로 역률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역률이 항상 뭡니까? 1입니다. 왜? 직류니까.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동기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발전기는 이 전기자 전류에 역률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역률 존재. 자, 이게 동상이냐, 아니면 지상이냐, 아니면 진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동상 저항부와 지상 L부와 진상 C부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부하일 때 저항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똑같습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 전압의 파형이 이러한 파형이다라고 하면, 자, 전압에 대한 파형이, 전류의 파형은 전압과 똑같은 위상이 동일한 이러한 파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N극이라고 하고 여기를 S극이다라고 보면, 자, 권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N극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을 때, 그죠? N극과 수직으로 있을 때 전압이 최대가 되겠죠, 당연히. 자속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자, 이 코일이 이러한 식으로 이동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N극은, 자속은 이렇게. 우리가 회전을 하는데, 자, 서로 움직이는 거죠. N극은 이쪽, 도체는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N극의 자속은 이러한 방향이 됐고요. 자, 그러면 발전기인 거예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속은 이러한 방향.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은 도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도체를 기준으로. 자, 자속은 이러한 방향. 힘은 오른쪽. 전류는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S극은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자속은 아래 방향. 도체의 이동, 힘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되겠네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즉, 이러한 방향이 될 것이고, 자, 여기서는 이러한 방향이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수직으로 오면, 그러니까 주자속과 전기자의 자속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래서 이것을 교차 자화작용, 즉 횡축반작용이라고 합니다. 횡축반작용. 이것은 이제 교차한다라고 해서 이제 교차 자화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엘부화. 엘부화는 전류가, 그죠?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느리게 됩니다. 자, 전압에 대한 파형이 이러한 파형이다라고 하면 전류에 대한 파형은 90도 느린 이러한 파형이 됩니다. 전압, 여기는 전류.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를 N극, 여기를 S극이다 라고 보면 도체를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전압이 전류보다 어떻습니까? 빠르죠. 그럼 전류는 전압보다 90도가 어떤가? 느립니다. 자, 여기에서 N극은 자속이 이러한 방향으로. 자, S극은 자속이 이러한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도체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S극은 이러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는 점이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는 바로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계의 방향을 보면, 자, 전기자의 전류에 의한 자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러한 방향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주자속의 방향과 전기자의 자속의 방향이 뭐예요? 서로 반대가 되면서 축은 같습니다. 또한 이쪽도 보시게 되면 축은 같으면서 주자속의 방향과 전기자 자속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축은 같다. 그래서 직축 반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주자속을 감소하기 때문에 감자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부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부하에 대한 파형을 그려보면 전압에 대한 파형이 이러한 파형일 때 전류가 전압보다 90도를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파형의 전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N극, S극이다라고 하면 도체가 여기에 있을 때, 자, 반대로 여기는 X,
점이 됩니다. 자, 주자속의 방향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전기자에 의한 자속은 앙페르의 오른나사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자속의 방향은 이러한 방향, 이쪽은 이러한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자속의 방향과 전기자 자속의 방향이 같게 되고요. 이쪽도 주자속의 방향과 전기자의 자속이 방향이 같기 때문에 주자속을 뭐한다?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축의 방향은 같기 때문에 이것도 직축반작용이라고 하고, 자, 주자속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얘는 증자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항부하에서는 동상일 때에는 횡축반작용, 교차자화작용이라고 하고, L부하일 때, 즉 지상부하일 때는, 즉 전류가 느릴 때에는 직축반작용이며 주자속을 감소하는 감자작용이 되겠고요. 자, C부하, 진상, 즉 전류가 90도 앞설 때에는 직축반작용으로 주자속을 증가하는 증자작용을 합니다. 언제? 동기발전기에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교차 자화작용이냐, 감자작용이냐, 증자작용에 대한 문제가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자 반작용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